우리나라 삼국지. 제9부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서력 32년 대무신왕 15년 고구려는 왕의 계속된 선치로 국내외가 극히 안정됐고 계속된 풍년으로 백성들은 태평가를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자 위사물이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여 편전에서의 독대를 청했다. 폐하의 선정으로 인해 이제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안정됐사옵니다. 더구나 주변의 정세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사옵니다. 부여는 대소왕이 죽은 후에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 서쪽의 한나라 또한 지난날 요동태수가 우리나라를 내습하였다가 대패한 이후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사옵니다. 그 밖에 주변의 작은 나라들도 모두 앞을 다투어 우리에게 귀속하고자 합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남쪽에 있는 낭랑국이옵니다. 얼마 전 낭랑국이 우리에게 세공을 바치는 동옥절을 침략해서 많은 백성들을 도륙하고 약탈을 했사옵니다. 주변 소국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군사를 보내어 낭랑국을 응징해야 하옵니다. 낭랑국은 폐수유역에 위치한 나라로 옛 조선의 여러 제후국들 중에 하나였다. 이 나라는 기원전 1세기 무렵 한군을 피해 압록수를 건너온 조선의 다른 제후국 유민들을 받아들였고 이들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워 압록수 이남에서는 제법 큰 나라로 성장했다. 낭랑국은 서해를 통해 한나라는 물론 가야 및 외바도 활발히 규례하며 세를 불려갔다. 그런 가운데 낭랑국은 평화지상주의를 외치며 인접한 말갈족들과의 마찰을 피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따로 대규모의 군사를 양성하지 않았음에도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고 태평가를 부르며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원조가 아리수에 백제를 세우면서부터 낭랑국의 태평성대는 위협을 받게 된다. 원조는 초원을 달리는 거친 고구려 무인의 후예답게 백제 창업과 동시에 사방의 적과 싸워나가며 영토를 넓혀갔다. 이러한 백제의 융성은 평화스럽던 인접국가 낭랑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낭랑국왕 최리는 태자 시절부터 부왕의 안일무사한 소극적인 대응에 매우 못마땅해했다. 그래서 부왕이 돌아가고 낭랑국의 왕위에 오르자 그는 서둘러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를 징집하고 조련에 박차를 가했다. 낭랑국 군사들은 서서히 강병으로 탈바꿈해 나갔다. 낭랑국왕 최리는 어느 정도 군사들이 준비되자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쳐서 합병해 나갔고 급기야 고구려의 속국인 동옥저까지 침략했던 것이었다.
대무신왕은 깊이 생각을 했다. 나라 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중요하오. 허나 전쟁이란 반드시 상대방을 알아보고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만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겠소? 더군다나 낙랑국은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이지 않소? 낙랑국이 비록 나라는 크지만 오랫동안 전쟁을 모르고 지내왔기에 우리 군대의 적수가 될 수 없사옵니다. 좋소. 그러면 먼저 간자들을 낙랑국에 보내 저들의 군사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도록 합시다. 소신이 듣건대 낙랑국에는 신비로운 북과 피리가 있어 적군이 침입하면 저절로 울린다 하옵니다. 우리가 낙랑국을 치려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없애야 할 것이옵니다. 짐도 들은 바가 있어. 허나 어찌 북과 피리가 스스로 울릴 수가 있겠소? 틀림없이 낙랑국왕 최리가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은밀히 낙랑국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것에 대한 진상을 파헤쳐 보아야 하옵니다. 그때 마침 이목구비가 수려한 왕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호동으로 차비, 즉 걸사왕 지곡의 손녀로 지난달 대소의 계략에 의해 무휼과 혼인했던 해시 소생의 왕자였다. 해시는 어린 시절 무휼과 혼인했으나 부여와 고구려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궁에서는 전덕부록이 신사가 됐다. 무휼이 왕위에 오를 때 신하들은 부여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들어 해시가 원비의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해 극구 반대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원비에 봉해지지 못했다. 대무신왕은 성년이 되자 비르나부의 송씨를 원비로 삼았다. 시간이 흐르면 원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해시는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보고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호동은 미목이 수려하고 영민하여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왕이 호동을 각별히 여긴 까닭은 물론 그의 인물됨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차비 해시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조금은 섞여 있었다. 왕은 호동을 무시로 처소에 드나들도록 하여 늘 곁에 두었다. 왕은 호동을 보자 이번 기회에 아들을 시험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랑이 새끼일수록 강하게 키우라 하지 않았던가. 대무신왕은 대뜸 호동에게 물었다. 너는 낙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호동은 낙랑국왕 최리가 고토 회복이란 기차에 이미 고구려 땅이 되어버린 옛 옥저 땅을 종종 침범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호동은 갑작스런 질문임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소자는 낙랑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부만 내리신다면 직접 그곳에 가서 살피고 오겠습니다. 호동은 이미 왕이 원하는 바를 짐작하고 있었다. 대무신왕은 호동의 대답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이리하여 호동은 신복인 장걸과 세종만을 데리고 말을 달려 낙랑국을 향해 달렸다. 사흘을 달린 끝에 호동은 어느덧 낙랑국의 땅에 접어들었다. 어느새 울창한 숲길은 끝나고 언덕 아래로 푸른 평야와 서해 바다가 있다 있었다. 호동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자 짭짤한 바다 내음이 느껴졌다. 호동이 장거를 돌아보며 말했다. 수평선을 보는 것도 실로 오랜만이로구나. 장걸은 낙랑 땅으로 오는 내내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호동이 웃으며 다가가 어깨를 툭 쳤다. 얼굴 좀 풀게나. 장걸이 도저히 못 참겠는지 입을 열었다. 아니 왕자님, 이런 위험한 일에 꼭 직접 나서셔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호동은 웃음기를 거두며 참못 근엄하게 일렀다. 이건 폐하의 뜻이네. 신하된 도리로 어찌 임금의 뜻을 거스르겠는가. 호동은 부왕이 내심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비와 대신들의 반대를 물리쳐야만 했다.
호동이 생각하기에 왕께서 자신에게 이번 임무를 맡긴 것에는 스스로 입지를 세우란 뜻이 담겨 있었다. 만일 이번 낙랑국을 정발하는 데 큰 공을 세운다면 왕실과 조정에서도 무턱대고 호동의 왕위 괴성을 반대하지 못할 것이었다. 한동안 평야를 달리니 그 끝자락에 다시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지미업수들이 나타났다. 숲에 들어선 호동 일행은 주변의 지사를 살피며 천천히 나아갔다. 얼마나 갔을까? 숲 저편에서 한때 인마가 나타나더니 호동 일행에게 다가왔다. 호동은 애써 여유 있는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다. 무리의 행색으로 봐서는 부유한 귀족이 하인들을 이끌고 사냥을 나온 듯했다. 무리들의 호의를 받고 있는 사내는 단연 돋보이는 기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황금 한 장을 얹은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수놓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 백마를 탄 사내는 호동 앞에 이르러 말을 멈춰 세웠다. 사내의 부하들은 만일을 대비해서 무기를 고추 세우고 호동 일행을 경계했다. 장걸과 세적 역시 호동이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막아섰다. 양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백마를 탄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디서 온 뉘시기에 이토록 적막한 곳에서 배회하시오. 상대가 예를 갖추자 호동도 공손히 대답했다. 고구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경치가 하도 좋아서 구경하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서로를 쳐다보며 탐색하고 있을 때 갑자기 흰 사슴 한 마리가 숲속에서 뛰어나왔다. 백마를 탄 사내는 재빨리 활을 꺼내더니 흰 사슴을 향해 쏘았다. 화살은 흰 사슴을 스치고 나무에 가서 박혔다. 호동은 이를 보고 빙긋이 웃더니 어느새 자신의 말 한 장에 걸려있던 강봉을 꺼내어 흰 사슴을 향해 쏘았다. 화살은 피리소리를 내며 날아가더니 그대로 사슴의 목덜미에 가서 박혔다. 화살을 맞고 중심을 잃은 사슴이 나무를 들이받고 쓰러졌다. 이를 지켜보던 백마탄 사내 옆에 있던 고리눈의 장정이 칼을 뽑아들고 호동을 꾸짖었다. 내 이런 무엄한 놈을 보았나? 감히 누구의 사냥감을 가로챈단 말이냐? 그러자 백마탄 사내가 고리눈의 장정을 꾸짖었다. 내 어찌 그리도 무례한가? 속 물러서 있거라. 금방이라도 호동을 칠 것처럼 달려들던 고리눈은 주인의 호통에 기가 꺾여 물러났다. 사내는 호동을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갑자기 호탕하게 웃었다. 활솜씨가 이미 천상의 경지에 이르렀구리요. 백마탄 사내는 부하들을 둘러보며 외쳤다. 내 오늘 우연치 않은 곳에서 이런 신궁을 만나니 어찌하니 기쁘겠는가? 오늘은 여기서 수경하기로 한다. 네, 이 젊은이와 밤새 취하도록 마실 터이니 술상을 보도록 하라. 사내들의 부하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듯하더니 어느새 훌륭한 막사가 완성됐다. 사내는 호동을 막사로 이끌었다. 막사 안엔 이미 푸짐한 술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고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 통하는 구석이 많음을 알게 됐다. 사내가 호동에게 술잔을 권하며 말했다. 내 이처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네. 비록 내가 자네보다 연배가 한참 위이기는 하나 우리 서로 버시됨이 어떠한가? 호동도 술김에 맞장구를 쳤다. 저도 어르신 같은 분과 벗이 된다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둘이 흉금을 털어놓고 담소를 나눈 가운데 어느새 날이 밝아왔다. 사내는 호동을 붙잡아 끌었다. 우리 집으로 가세. 내 자네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네. 호동은 사내의 강권에 못 이겨 사내를 따라 나섰다. 산을 따라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성곽이 나타났다. 성곽 정문의 현판을 보는 순간 호동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현판엔 뚜렷한 글씨로 낙랑성이라 적혀 있었다. 백마를 탄 사내는 바로 낙랑국왕 최리였던 것이다. 호동을 객관에 머물게 한 최리는 대전으로 들어갔다. 고리눈을 한 자가 최리에게 간했다. 폐하, 저자는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인상착이나 활솜씨로 보아 분명
고구려 왕의 아들인 호동 왕자가 분명합니다. 그러자 최리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 알고 있느니라. 허나 짐은 호동이 마음에 드는구나. 비록 고구려의 왕자이긴 하나 고구려와 우리는 직접적으로 원한을 진 일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호동을 가까이 하여 고구려와 친선을 도모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고리눈의 사내는 낙랑국의 장군인 첨일도였다. 첨일도는 유언비어의 살포와 민심동향 파악, 첩자의 파견과 적국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기밀부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첨일도는 임금의 뜻을 받들어 물러서기는 했지만 호동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았다. 이때 객관에 있던 호동은 창걸, 세적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창걸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왕자님, 이를 어찌합니까? 만약 우리의 신문이 밝혀지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회를 봐서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상했던 일은 아니나 오히려 잘된 건지도 모르겠다. 신분을 속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니 오히려 낙랑국을 정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세적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무래도 위험이 너무 큽니다. 혹시라도 왕자님의 얼굴을 아는 자라도 있으면 어찌합니까? 일단은 피하시고 다른 기회를 노리심이 어떠할런지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했다. 더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최리는 2층 누각에 성대한 연회 준비를 마치고 호동을 초대했다.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머무시오. 소생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호동은 연회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위를 살폈다. 2층 누각에서 바라본 낙랑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웅장한 정전을 중심으로 20여 개의 별궁들이 에워싸고 있는 데다가 주변에는 토성을 쌓아서 방비를 튼튼히 하고 있었다. 호동은 최리의 후대를 받으며 며칠 궁 안에 머물렀다. 최리는 무슨 생각인지 호동이 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했다. 호동은 궁을 구경하는 척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그 위치를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하루는 호동이 후원뜰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날도 호동은 심심파적을 하는 체하며 조심스럽게 궁을 살폈다. 처음부터 첨일도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으므로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경 썼다. 호동이 뜰을 지나치려 하는데 갑자기 꽃향기와 함께 감미로운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렸다. 마치 봄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실개천 흐르는 소리처럼 마음을 잡아당기는 음성이었다. 호동이 목소리를 따라 뜰로 들어서 보니 백꽃나무가지 사이로 여인의 얼굴이 조각나 보였다. 한창 무르익은 향기를 뿜고 있는 이화가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꽃가지를 잡은 여인의 환한 웃음이 호동의 가슴에 와 꽂혔다. 놀라 깨어보니 꿈이더라고. 꿈속의 그분은 관옥 같은 얼굴에 늠름한 체격을 갖추신 미장부였어. 나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더라니까. 좋으시겠네요, 공주님. 근데 왜 그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다가오시더라고. 난 너무나 당황해서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번쩍 들어 깊은 우물에 던져버리시더라고. 우물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자기도 같이 뛰어내리시는 것이 아니겠어? 깜짝 놀라서 깨어나니 꿈이었어.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는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꿈은 반대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분이 공주님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시려나 봐요. 그 말을 들은 공주의 표정이 금방 밝아졌다. 그렇지? 분명 그럴 거야. 근데 꿈치고는 너무 생생한 것 같아. 그때 넋이 나가서 얘기를 듣고 있던 호동이 잘못해서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다. 이 소리에 놀란 시자가 호들갑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첨일도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바로 나타났다. 당황한 호동은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공주와 호동의 눈이 마주쳤다. 첨일도는 호동을 질책했다. 이곳은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요. 어찌 이리 무례하단 말이오. 호동은 첨일도의 호통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공주만이 보일 뿐이었다. 공주도 호동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고 모든 시간이 정지한 듯 했다. 첨일도는 호동을 뜰 밖으로 끌어냈다. 다시는 이곳에 들어서지 마시오. 이것이 마지막 경고요. 짐소로 돌아온 호동의 머릿속엔 온통 공주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공주 또한 마찬가지였다. 호동이 첨일도에 의해서 끌려나간 후 시녀가 공주에게 넌지시 일러주었다. 저분은 폐하의 손님입니다. 얘기를 들으니 북극의 귀척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정말 잘생겼네요. 공주는 시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꿈속의 낭군이었다. 공주는 꿈속의 인물이 현실에 나타난 일이 믿기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밤이 되자 호동은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짐소를 빠져나와 뜰로 나갔다. 그때 낭랑공주도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쏘일 까고 혼자서 뜰을 거닐고 있었다. 공주의 눈에 누군가가 꽃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공주는 겁이 나기도 했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조심조심 다가갔다. 달빛에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귀굴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분명히 꿈속에 나타났던 남자였다. 호동도 기척을 느끼고 공주를 바라보았다. 호동은 너무나 기쁜 마음에 공주에게 다가갔다. 그대의 흔적이라도 더듬어 볼 수 있을까 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왔소. 공주의 가슴 속에는 연정의 불꽃이 일어났다. 당신이 오시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호동이 공주의 손을 잡자 따뜻한 열기가 몸 전체로 퍼져갔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백꽃이 날렸다. 흐드러지게 내리는 꽃빛 사이에서 두 남녀는 한 쌍의 원앙처럼 다정하게 보였다. 밤하늘에 떠다니는 먹구름이 달을 가리고 지나갔다. 그 뒤로 둘의 꿈같은 미래는 계속됐다. 두 사람은 같이만 있으면 세상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분노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첨일도였다. 첨일도는 조용히 낭랑국왕 최리를 찾아갔다. 예전부터 공주를 몰래 흠모하고 있었던 첨일도는 도저히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사랑을 가로채간 호동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생각 같아서는 단칼로 베어버리고 싶었지만 왕의 허락도 없이 손님을 잡아 죽일 수는 없었다. 폐하, 호동이 공주마마께 불경한 짓을 하고 있사옵니다. 이것은 왕실의 위엄을 더럽히는 행위이오니 반드시 목을 베어 응징해야 하옵니다. 첨일도는 호동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최리는 첨일도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어찌 보면 잘된 일일 수도 있다.
우리의 힘은 고구려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하다. 우리가 옥저를 친 일을 알고 고구려가 공격을 해온다면 결코 쉽게 이기기 어렵다. 그렇지만 만약 호동을 공주와 혼인시킨다면 고구려도 함부로 우리를 치지는 못할 것이다. 또 나중에 우리가 힘을 키운 후에 고구려를 도모하게 되면 그때 공주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첨일도는 최리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첨일도는 허무하게 공주를 호동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하루는 최리가 호동을 조용히 불렀다. 자네가 무척 마음에 드네. 그래서 말인데 취맥에는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이 하나 있네. 그 아이와 자네를 혼인시키고 싶은데 자네의 생각은 어떠한가? 호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낭랑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다니 이 얼마나 꿈에도 바라던 일인가.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호동의 눈앞에 아버지 대무신왕의 얼굴이 지나갔다. 호동은 한동안 갈등했다. 지금 자신이 본분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은 언젠가 낭랑국을 쳐야 할 입장이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호동은 공주를 떠올리며 금방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의 결혼으로 고구려와 낭랑국이 서로 화친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닌가. 호동은 생각 끝에 혼인을 받아들였다. 최리는 기뻐하며 말했다. 먼저 이곳에서 간단히 혼례를 올리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아뢰고 다시 나를 받아 정식으로 성대한 혼례식을 치르도록 하세나. 호동은 세적을 대무신왕에게 보내 낭랑공주와 혼례를 올리겠다는 것을 전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무신왕은 놀라고 언짢아하며 위사물을 불렀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호동이 낭랑국의 공주와 혼례를 치르겠다 하오. 위사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이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사옵니다. 이는 분명 교활한 낭랑국왕이 우리의 공격을 무마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술책을 쓰는 것이옵니다. 만일 우리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들을 그냥 묵인한다 해도 욕심 많은 낭랑국왕은 분명 우리 고구려를 계속 넘볼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혼례를 무효로 하고 당장 저들을 쳐야 한단 말인가? 그렇지 않사옵니다. 우리는 저들의 계책을 역이용하면 되옵니다. 지금 낭랑국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자명적과 자명고의옵니다. 이를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낭랑국을 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사옵니다. 그러하오니 왕자께 명령을 내려 그 기물들의 진상을 파악하고 공주로 하여금 이를 없애게 하십시오. 대무신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세적의 말을 들으니 호동이 공주에게 빠져 있는 듯한데 그 말을 들을까? 왕자님은 본시 효성이 지극하시고 사리가 바른 분이시옵니다. 낭랑국왕의 속내를 알려준 후 지엄한 왕명을 내리시면 꼭 따를 것이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왕자님을 설득할 것이오니 심려하지 마시옵소서. 위사물은 세적을 앞장 세우고 낭랑국으로 갔다. 위사물은 호동과 마주 앉았다. 호동은 원로의 노고를 취하였다. 위사물은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다. 왕자님께서 장성하시어 이렇게 혼례를 치르신다 하니 소신 만감이 교차하옵니다. 소신이 왕자님의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기로
왕자님은 도에 어긋나거나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신은 항상 이를 나라의 큰 복으로 여기고 있사옵니다. 위공이 어릴 적부터 나에게 보여준 은혜는 내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어. 위사물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소신은 항상 왕자님의 편이었사옵니다. 그러니 왕자님이 혼례를 치르신다면 의당 기뻐해야 될 일일 것이오나 이번 일은 그럴 수 없으니 가슴이 답답할 뿐이옵니다. 호동이 의아하여 물었다. 어찌 그러? 내가 낭랑국왕의 사위가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오? 물론 우리와 낭랑국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번 혼례로 양국이 서로 화친한다면 그 또한 좋은 일 아니겠소? 내 보아하니 낭랑국왕의 인물됨이 정대하고 호방하다이다. 위사물은 한숨을 쉬었다. 왕자님은 낭랑국왕 최리의 간교한 계책에 속고 계시옵니다. 최리는 이미 왕자님이 고구려의 호동 왕자라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그걸 알면서도 아는 채 하지 않는 것은 분명 그 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옵니다. 소신의 우매한 생각으로는 최리는 이번 혼례를 통해서 우리를 안심시킨 후 기회를 엿보아 우리 땅을 쳐들어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옵니다. 위사물의 말을 듣고 나니 호동은 더욱 의심이 일었다. 돌이켜보니 최리가 자신의 출신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왕의 부말을 맞는데 이처럼 허술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공주와의 결혼으로 인해 들떠있던 호동은 그제야 냉정을 되찾았다. 그렇다면 어찌해야겠소? 만일 이대로 혼약을 파기하고 이곳을 빠져나가려 한다면 분명 저들은 왕자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먼저 이곳에서 혼례를 치르십시오. 그렇게 저들을 안심시킨 후에 고구려에 가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오겠다고 당당히 떠나시면 되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와 낭랑국을 멸하고 공주를 되찾으면 되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낭랑국의 기이한 보물인 자명고와 자명적이옵니다. 이것들이 정말 신비한 보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사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사들이 겁을 먹는 관계로 이것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우리가 낭랑국을 제압하기 어렵사옵니다. 그러니 우선 공주를 설득해서 자명고를 찢고 자명적을 부수게 하십시오. 호동은 깊은 번민에 빠졌다. 나라와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위사물은 호동이 망설이자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다. 홀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시옵소서. 위사물이 돌아간 후 호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이 되자 호동은 주먹을 쥐고 벌떡 일어났다. 혼례는 낭랑국의 백관들과 고구려에서 파견된 위사물 등이 모인 자리에서 화려하게 치러졌다. 그리고 밤이 되어 두 사람은 신방에 들었다. 공주는 꿈속에서조차 사모하던 낭군과 100년가 약을 맺게 되어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공주와 달리 호동은 앞으로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호동이 망설이다가 공주를 보며 물었다. 공주, 만약 아버님과 나 둘 중에 한 명만 택해야 한다면 누굴 택하시겠소? 공주가 웃으며 말했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때부터 남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얻은 호동은 공주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고구려의 왕자란 것과 낭랑국에 온 목적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공주는 호동의 고백을 듣고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잠시 후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 것은 중요치 않사옵니다. 난군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소첩은 이제 난군의 아내입니다. 무슨 일 있어도 당신을 따르겠사옵니다. 며칠 후 내가 고구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왕명을 어길 수 없어 군사들을 이끌고 올 것이오. 하지만 결코 낭랑국과 싸울 마음은 없어. 그저 당신의 아버지와 단판을 지어 당신을 데려갈 생각이오. 만일 그때 자명고가 울린다면 나는 꼼짝없이 낭랑국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들은 공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눈물이 공주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만일 자명고가 울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사할 수 있겠죠? 물론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오. 공주는 호동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무리 북과 피리가 나라의 보물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사랑하는 이의 목숨과 견줄 수 있겠는가. 공주의 약속을 받아낸 호동은 마음이 아팠다. 호동은 이렇게 공주를 속이는 자신이 한없이 미웠다. 며칠 후 호동은 낭랑성을 빠져나와 고구려로 향했다. 호동은 공주가 있는 낭랑성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공주,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낭랑성을 점령하는 날 우리 다시 만나 100년 해로합시다. 대무신왕은 호동이 돌아오자 즉각 군대를 일으켰다. 적이 방심한 틈을 탄 기습 공격이었다. 대무신왕은 호동에게 위사물, 부정신, 마로 등과 함께 2만의 군사를 주어 낭랑성을 치게 했다. 호동의 군사가 국경에 다다르자 위사물은 날랜 군사를 시켜 공주에게 서신을 전하게 했다. 전령은 상인으로 위장해 낭랑성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그리고 궁지기를 매수해서 공주에게 서신을 전했다. 공주는 서신을 읽고 나서 먼저 궁성을 지키는 군사들의 노고를 취한다며 술과 고기를 내렸다. 군사들은 기뻐하며 양껏 술을 마셨다. 어둠이 내리자 공주는 몰래 침소를 빠져나와 자명고를 보관한 누각으로 숨어들었다. 누각은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성 밖을 바라보며 성벽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은 왕과 첨일도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다. 공주도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평상시에는 첨일도의 군사들이 누각의 정문을 지키고 있었고 2층은 첨일도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그리고 3층에 자명고와 자명적이 울리는 방이 있었다. 누각을 지키는 군사들은 모두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었다. 공주는 마음을 굳게 먹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평상시에는 자물쇠로 굳게 닫혀져 있었는데 이날따라 어찌된 일인지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공주는 단검을 뽑아들고 층계로 올라 첨일도의 방을 통과해서 자명고가 있는 3층 누각으로 올라섰다. 자명고가 창틈으로 스며든 달빛을 받아 괴기스러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자명고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한쪽 벽에 첨일도가 갖고 다니는 환두대도가 걸려 있었다. 공주는 첨일도에 환두대도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우선 당장 자명고부터 찢어버려야 했다. 공주는 단검을 버리고 벽에 걸린 환두대도를 집어들었다. 공주의 내리에 아버지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다. 공주는 들어올렸던 손을 잠시 멈췄다. 공주는 호동과의 즐거웠던 날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독한 마음을 먹었다. 환두대도가 번쩍하더니 자명고 한가운데 깊숙이 박혔다. 그때 자명고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며 공주의 온몸에 피가 튀었다. 자명고 뒤에서 웬 사내가 가슴을 부여잡고 엄청난 피를 흘리며 꼬꾸라졌다. 쓰러진 사내는 기밀부장 첨일도였다. 첨일도는 고구려군이 낙랑군으로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받고 은밀히 자명고가 있는 3층에 올라가 자명고를 두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이 인기척이 나자 자명고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공주가 모르고 찌른 칼에 심장을 정통으로 맞아 죽어버린 것이었다. 낙랑국왕 최리는 첨일도와 짜고 스스로 울리는 자명고와 자명적이 있다는 신비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그간 적국의 침략 의도를 경계해왔던 것이었다. 공주는 이제야 자명고와 자명적의 비밀을 알 수가 있었다. 공주는 너무도 무서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호동의 얼굴을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공주는 몸을 일으켜 피리를 찾았다. 구석에 피리가 든 옷갑이 보였다. 공주는 옷갑을 열고 피리를 빼내더니 벽에 힘껏 집어던졌다. 옥피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작은 파편들이 공주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호동은 약속한 시간이 되자 군사를 몰고 도성으로 쳐들어갔다. 낙랑국 군사들이 자명고만 믿고 방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고구려군은 파죽지세로 낙랑성까지 쳐들어갈 수 있었다. 갑자기 고구려 군사가 나타나자 낙랑국왕 최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찌 자명고가 울지 않았단 말인가. 최리는 첨일도가 있는 누각으로 달려갔다. 자명고가 있는 3층 방에 들어선 최리는 무서운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자명고는 무참히 찢겨있고 자명고 밑에는 첨일도가 가슴을 움켜쥐고 죽어 엎어져 있었다. 그 옆에 공주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최린 금지 오겹으로 키우던 공주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린 공주가 몸을 추스고 일어섰다. 공주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 최리는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내 비록 너를 사랑하나 나라를 망친 죄는 용서할 수가 없구나. 최리의 칼이 바람을 일으키자 공주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공주의 슬픈 눈빛이 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최리는 공주를 뵌 후 그 자리에 틀썩 주저앉았다. 모든 일이 끝난 것이었다. 어느새 고구려 군사들은 성문을 부수고 들어서고 있었다.
최련 공주의 시선을 감싸 안고 오열을 터뜨렸다. 낭낭성에 입성한 호동은 공주를 찾아 궁궐을 이잡듯이 뒤졌다. 허나 공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호동은 혹시 공주에게 변기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가슴을 졸였다. 그때 세적이 뛰어들어 침울한 표정으로 아뢰었다. 낭낭궁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적이 말을 잇지 못하자 호동이 다그쳤다. 무슨 일인데 뜸을 들이는 것이냐? 세적은 힘겹게 말했다. 공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호동은 미친 듯이 공주의 시신이 있는 무각으로 달려갔다. 고구려 군사들에게 둘러싸인 낭낭국왕 퀴리가 피투성인 공주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호동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서서 중얼거렸다. 나를 용서하구려. 내가 죽인 것이오. 멀리서 들리는 낭낭국 군사들의 비명소리, 비극적인 사랑의 종국을 알리고 있었다. 이때가 서력 32년, 대무신왕 15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다. 호동이 낭낭국을 정벌하고 돌아오자 대무신왕은 크게 기뻐하며 명모와 야광주를 상으로 내렸다. 하지만 호동은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오히려 낭낭공주를 죽인 대가인 것 같아 쳐다보기도 싫었다. 호동은 두문불출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호동이 낭낭국 토벌에서 공을 세우고 왕의 신임을 얻자 왕후 송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들 해우는 이제 겨우 3살이 됐을 뿐인데 만약 왕이 덜컥 죽기라도 한다면 분명 호동이 적통인 해우를 제치고 왕위에 오를 것이 분명했다. 송실은 마음이 급해졌다. 그래서 그녀는 호동을 없앨 계교를 꾸몄다. 왕후는 승전을 축한다는 명목으로 잔치를 베풀고 호동을 청했다. 호동은 잔치에 어울릴 기분이 아니었으나 왕후의 명을 어길 수가 없었다. 호동이 시녀의 안내를 받아 후원에 당도하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호동은 자신이 너무 일찍 온 줄 알고 연못주위를 서성였다. 단풍이 피 연못새에 떨어지면서 둥근 파문을 만들고 있었다. 호동의 가슴속에 쓸쓸함이 파도같이 밀려왔다. 공주의 입술도 저 단풍처럼 붉었지. 호동은 처연하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호동이 하염없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사양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뒤를 돌아보니 화려한 차술로 온 저고리와 색동주름 치마로 한껏 멋을 부린 왕후가 서 있었다. 왕후는 15세 혼인하여 이제 겨우 25세 나이였으므로 만개한 수국 같은 매력을 뿜어냈다. 오래 기다렸느냐? 내 잠시 일이 있어 늦었느니라. 정자로 오르자꾸나. 왕후는 느긋하게 손을 뻗어 호동을 이끌었다. 주위에는 여느 때와 달리 궁인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에 호동이 당황하며 물었다. 왕무패야,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왕후는 호동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살포시 미소를 지었다. 네, 오늘은 너와 단둘이 축배를 들고 싶었느니라. 정자 위로 오를 때 왕후는 일부러 중심을 잃은 채 호동 쪽으로 쓰러졌다. 호동은 얼떨결에 왕후를 감싸 안았다. 가녀린 허리가 한 손에 들어왔다. 호동은 깜짝 놀라 왕후를 밀쳐 세웠다. 왕후는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 웃더니 이번엔 호동에게 가슴을 밀착해왔다. 왕후가 내뿜는 향취에 잠시 정신이 아찔했다.
호동이 몸을 돌리자 왕후도 기분을 가라앉히고 호동에게 자리를 권했다. 정자 위에는 이미 주안상이 차려져 있었다. 서로 좌정하고 나자 왕후는 호동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다. 그동안 내가 너에게 너무 소원했던 것 같구나. 호동은 황송하여 조심스럽게 술잔을 받았다. 왕후는 호동과 단둘이 있게 되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가까이서 보니 호동의 미목이 청량하고 수려한 것이 여심을 뛰게 할 만했다. 왕후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술잔이 돌면서 취기가 오르자 왕후는 호동을 희롱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들었다. 왕후는 옷매무새를 조금씩 흐트러뜨리고 호동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앉았다. 저고리 앞섭에서 우윳빛깔이 하얀 수밀도가 살짝 보였다. 호동은 화들짝 놀라 시선을 거두고 몸을 움츠렸다. 그러자 왕후는 더욱 노골적으로 호동에게 밀착해갔다. 왕후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느껴지자 호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왕후마마, 어찌 이러시옵니까? 호동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왕후는 호동의 갑작스런 반응에 무안했다. 일거에 춘정이 사라진 왕후의 얼굴은 표독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내 무엇을 어찌했다고 이리 무례하단 말이냐. 네 놈이 나에게 음심을 품고 접근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니 이렇게 패악을 떠는구나. 호동은 졸지에 패도한 자로 몰리게 됐다. 호동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어 급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둔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왕후는 왕에게 호동을 참소했다. 호동이 소첩에게 음심을 품고 능욕하려 하였습니다. 어찌 이리 무도할 수가 있습니까? 호동의 덴데미를 알고 있던 왕은 왕후를 꾸짖었다. 어찌 호동을 모함한단 말이오? 호동이 효심이 깊다는 것은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일이오. 혹 그대의 친자가 아니라서 이러는 것이오? 왕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왕후는 낭패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왕후는 일부러 거짓 눈물을 지으며 서럽게 울었다. 어찌 소우의 말을 거짓이라 하십니까? 그렇다면 공인들을 불러 물어보십시오. 만일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죄를 다하게 받겠습니다. 왕은 호동에 대한 왕후의 증오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호동이 당분간은 도성을 피해 있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다. 왕은 일단 왕후를 부드럽게 달랬다. 알았어. 내 호동을 벌할 테니 마음을 부시오. 왕은 호동에게 책성에 가서 근신하라고 명했다. 책성은 멀리 동쪽에 있는 성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궁벽한 곳이었다. 호동은 왕명을 받들어 책성으로 갔다. 수행하는 장관이 답답한 듯 물었다. 어찌 아무 변명도 하시지 않고 책성 같은 한지로 떠나시는 겁니까? 호동이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만일 변명하면 그 허물이 모두 왕후마마에게 가는 것이 아니냐. 내가 비록 친자는 아니라 하나 어찌 어머니를 욕보일 수 있단 말이냐. 책성에 도착한 호동은 저수에서 몇 달 동안 근신하며 지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히 낭랑공주에 대한 회한이 폭설처럼 쌓여갔다. 호동을 책성으로 쫓아보낸 왕후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호동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아들 해우의 운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왕후는 조용히 신복을 불렀다. 너는 지금 이 보검을 들고 가서 왕명이라 하고 호동에게 전하도록 해라. 이것은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니 단단히 입조심하거라. 신복은 공손히 칼을 받아서 책성을 향해 달렸다. 호동은 도성에서 왕명을 받은 사자가 왔다는 말에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래도 길한 일보다는 흉한 일이 많겠구나. 호동이 처소에서 사자를 맞이하니 사자는 왕명이라 하며 칼을 전했다. 칼을 받아든 호동의 얼굴엔 만감이 교차했다. 왕께서 나의 목숨을 원하시니 당연히 바쳐야지. 어제 꿈에 공주가 나를 향해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도 반가웠는데 아마 공주 곁으로 가게 될 꿈이었나 보구나. 이제 가면 공주가 왜 이리 늦었냐고 책망할까 두렵구나. 호동은 부왕이 계신 도성을 향해서 큰절을 올리고 칼을 들어 자신의 배를 힘껏 찔렀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세적이 뛰어들어왔을 때는 이미 호동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호동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낭랑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대무신왕은 호동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며 태자의 이해로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이로써 호동 왕자는 왕후 송씨의 모함에 빠져 아깝게도 이팔 청춘의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그로부터 5년 후 대무신왕은 다시 군사를 크게 일으켜 낭랑국을 습격해서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때가 서력 37년, 대무신왕 20년이었다. 출연 장유진, 이정구, 김태웅, 권혁수, 문관일, 김명수, 이은주, 전숙경, 이재웅, 신찬혁,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9부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편이었습니다.